렉처 1-2 베이직 프로그래밍 파일을 열어보시면 다음과 같이 왼쪽에 목차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마찬가지로 각 목차에 해당되는 내용이 펼쳐집니다. 자, 이번 베이직 과정의 프로그래밍 내용은 프로그래밍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목차는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세상 변화를 즐기기 위한 도구, 그리고 두 번째는 변화를 즐기기 위한 프로그래밍,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도대체 변화를 즐겨야 하는가? 그 앞의 내용에서 우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살고 있고 플랫폼 경제로 인해서 디지털 경제가 나타나고 있고 실제 디지털 경제를 완성하는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개인, 기업, 사회, 국가 모든 국가들이 다 앞다투어서 경쟁을 하고 있다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러한 경쟁 속에서 그리고 사회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변화를 하고 있는데 변화를 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편리함, 편안함을 워낙에 본능적으로 원하는 그런 종족이기 때문에 그런 걸 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산업혁명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결국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과거에 대한 내용도 알고 있어야 하지만 실제 변화를 따라가기 위한 도구가 필요하고 그 도구로서 우리는 파이썬 도구를 배우는 겁니다. 그 파이썬이란 여러 가지 도구들 중에 하나인데 그걸 일명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을 할까를 우린 파이썬을 정하고 시작하지만 그 내면에 있는 실제 이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 도구에 대해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 변화를 즐기기 위한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언어를 쓰기 위해선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의부터 그리고 그 로직과 관련성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되는 흐름을 한 번쯤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세상 변화를 즐기기 위한 도구로서 어떤 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모두가 컴퓨터에 대한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지금 이러한 디지털 전환 세상이 있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이게 컴퓨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디지털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세세한 건 알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현재 디지털 기기 없이 살 수 있는 시대가 더 이상은 아닙니다. 그 내부 디테일한 내용은 몰라도 컴퓨팅적인 사고 그리고 디지털 역량이라는 게 생존 경쟁의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가 뭐 밖에서 음식을 사 먹거나 할 때 이 음식이 어떤 재료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 어떤 분자와 원자가 결합을 해서 뭐가 됐는지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단 이러한 세상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언어, 로직, 변화 과정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팅적 사고, 컴퓨팅이 어떻게 해서 우리 인간과 소통을 하게 되었는지 하나, 그리고 둘째, 디지털 시대에서 이 프로그래밍 기반의 역량, 이런 건 필요하겠구나 정도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과 완벽하게 분리되지 않는 한 우리 스스로는 디지털 기반의 데이터를 데이터 달라고 누가 압박하지 않죠.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데이터를 무료로 스스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데이터로 움직이는 데이터 드리븐 세상이 오고 있는 거죠. 이 흐름을 알지 못한다면 흔히 속된 표현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우리도 20세기 세대들과 다를 게 없거나 금방 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알지 못한다면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느껴보고자 하는 게 이 베이직 프로그래밍 슬라이드의 주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데이터를 만들기 때문에 이 데이터로 인해서 표출된 위험은 누구 책임이죠? 저는 그냥 핸드폰 사서 쓴 거밖에 없는데요. 혹은 뭐 다른 제품을 사서 쓴 거밖에 없는데 그게 왜 제 책임이죠?
할 수 있지만 엄연히 우리의 자산, 우리 스스로의 자산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데이터를 양산을 했고 우리는 어쨌거나 알게 모르게 그런 기기를 쓸 때 조항을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책임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현 디지털 전환, 데이터 사이언스를 이해하는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 기반으로 한 데이터 사이언스, 그리고 이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이언스를 하는 사람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현업에서 어떻게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는지 알아야겠죠? 그죠? 그리고 이 데이터 분석 업무를 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일단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팀으로 일합니다. 팀. 우리가 이때까지 받아온 어떤 수동적인 교육 과정에서 사실은 혼자의 싸움이었죠. 혼자 정답을 찾고 좀 더 나은 방법을 찾고. 하지만 이 학교 안에서나 어제 나와 싸우면서 무엇을 해야 되지? 그리고 정답의 모지를 찾았다면 학교 밖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이 스케일이 다르고 단순히 내 시야 안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시야 밖에 있는 이런 흐름을 전반적으로 아울러서 세상이 함께 돌아가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을 다 아우르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스킬 또는 기술이 너무 많아요. 이걸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팀을 구성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편입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돈을 보유한 기업의 오너 또는 사장도 더 이상 사실은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이 필요한 건 다 가질 수 있는 사람들도 절대 혼자 하지 않아요. 그렇죠?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채용하고 고용하고 그러죠. 그리고 아니 이제는 벌 만큼 벌었고 더 이상 벌 필요 없을 것 같은데도 그들은 여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변화에 약간만 도태가 돼도 금방 낙오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들도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하지 않으려 할까요? 그런 부분은 조금은 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정말 혼자 일하는 사람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서 망해가는 곳에 있거나 아니면 백수인 경우 이런 경우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팀이 왜 필요하고 그리고 그 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이 아이콘 그림이 4개가 있죠. 이따 아래에 나오겠지만 이 4명이 하나의 팀입니다. 4명. 일단 4명이라고 할게요. 4명이라고 한 이유는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팀은 여러 가지 스킬 또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Math Statistics, Programming Database, and Domain Knowledge and Soft Skills, 그리고 Communication and Visualization. 그렇죠? 이 팀은 많은 기술이 필요한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정 학과나 특정 분야에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Math Statistics에 좀 더 적극적이거나 잘하는 사람, 또는 누군가는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사람, 또는 이 두 가지는 Math Statistics 프로그래밍은 어느 정도 학교에서 배울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한데 사실 이것은 일부분입니다. Domain Knowledge and Soft Skills. 실제로 우리는 이 배운 기술, 지식을 어딘가 특정 실제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분야에 사용을 해야 되죠. 그 사용을 하기 위해선 단순히 이것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아는 사람이니 이것도 알겠지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누구나 이러한 지식을 먼저 아는 사람이 선두권에 치고 나가는 겁니다. 그 분야의 지식, 흐름, 관심, 그리고 창의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알 필요도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 이러한 것들을 나 혼자만 알고 있어. 그럼 되나요? 결국 상대방을 설득하고 고객들을 설득하는 과정들이 실제 이윤으로 나타나게 되고 나라 입장에서도 결국 우리 시민들을
설득하면서 정책을 유도하고 합니다. 그런 흐름이 있듯이 커뮤니케이션, 비주얼라이제이션 필요한 이유는 커뮤니케이션 그냥 대화만으로도 되지만 실제 시각적인 데이터 기반의 효과를 가미해주면 좀 더 설득이 용이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기술도 많이 필요합니다. 이걸 한 명이 다 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한 명이 특정 분야에만 잘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른 걸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팀원들이 같이 이러한 영역을 결합해서 실제 기업을 리딩하고 사회를 리딩하고 비즈니스와 정책을 리딩하게 되고 사회 변화를 리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네 명에 대한 정체를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 사이언스 팀은 각 구성원들이 각자의 전문성에 집중합니다. 자, 그 네 명이 누구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약간 갈색 백그라운드 있는 이분은 데이터 애널리스트입니다. DA라고 약자로 써 있죠. 이 데이터 애널리스트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돕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주로 돕냐? 데이터 사이언스를 적용하려는 분야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분야의 이해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우린 실제 어떤 문제를 풀어야 가장 효과가 많이 나타날지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돕는 사람이 데이터 애널리스트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팀이라고 하긴 했는데 이 중에서도 어느 정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롤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DS라고 약어로 되어 있는데 이들은 실제 이 도메인적인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데이터 분석의 전반적인 절차, 스텝을 모두 할 줄 아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전처리를 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기계 학습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불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해야 될지, 수집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설계해야 할지 것들이 있고요. 이들 역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업무를 어느 정도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때문에 약 데이터 엔지니어와 데이터 사이언스의 업무를 5대1 정도의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찌 보면은 아랫단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아키텍트가 있습니다. DAA라고도 하는 실제 이러한 작업, 데이터 엔지니어, 사이언스, 그리고 애널리스트를 하기 위한 이러한 과정을 위해서 실제 데이터가 준비되어야 하고 시스템이 구성되어야 하고 그렇죠? 실제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스에 필요한 모델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것들이 이상이 있으면 유지, 보수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총 아울러서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아키텍트라고 합니다. 이 4명, 데이터 애널리스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아키텍트 이 4명이 통상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데이터 사이언스 혹은 스타트업, 특정한 비즈니스에 리드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데이터 사이언스 프로젝트의 전형적인 협업을 그림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이 실제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롤을 보면 비즈니스의 이해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할지를 생각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어떤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그걸 전처리할지 그리고 이걸 사용해서 어떤 패턴, 특징들을 뽑아낼지 이걸 기계에 어떻게 학습을 시키고 성과를 규명할 수 있을지 만약에 성과가 좋다면 이걸 현업에 어떻게 적용, 디플로이 할지 그런 다음 현업에 적용한 다음에 성능이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을 건데 그럴 때마다 실제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과정 이러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일반적인 스텝 혹은 데이터 비즈니스의 일반적인 스텝에서 각
데이터 애널리스트, 사이언티스트, 엔지니어, 어플리케이션 아키텍트가 기여하는 바가 이렇게 각 분야마다 구성이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집중하면서 전체 팀의 흐름을 리드하고 서로의 시너지를 극대화시키는 게 데이터 사이언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뭐 데이터 사이언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가 최신 기술, 데이터 기반의 흐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지, 이러한 흐름은 예전에 아날로그 시대에도 존재했습니다. 도메인을 알고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어떤 정보를 모으지, 그리고 실제 몇몇 고객을 테스트해보고 그 고객을 기반으로 사업이 잘 되면 확장을 하고, 그런 흐름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단 그 흐름에서 아날로그에서 좀 더 벗어나 디지털 기반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 좀 더 그 롤이 디지털라이즈 되었다라고 이해를 해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 그쵸? 결국 데이터 사이언스의 역할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점점 진화하고 있다는 것 뿐입니다.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편승해서 그러한 모습이 된다면 좀 더 우리가 수요가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하나 좀 알아야 될 건 세상이 변하고 있죠. 그러면 직업의 영역도 변화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겹치는 글의 영역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학만 봐도 학과가 많이 클리어하게 구분되어 있죠. 수학, 통계만 하는 학과, 컴퓨터 혹은 IT 하는 학과, 특정 도메인만 하는 학과가 깔끔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이 각각만의 비즈니스로 성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도태되고 있죠. 성공은커녕. 그러다 보니 서로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서로의 학문들이 융합되면서 머신러닝, 그리고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그리고 전통적인 리서치, 그리고 이러한 영역이 합해져서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것들이 점차 진화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그런 질문도 많이 있어요. 뭘 전공해야 됩니까? 사실 그건 정답이 없어요. 뭘 전공한다고 마치 학교에서 뭘 전공해야 학교에 졸업했을 때 내가 마치 별이 될까? 대박이 날까? 성공할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건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대통령님을 예를 들면은 그분 뭐 전공했죠? 그분은 뭘 전공해서 대통령이 된 거죠? 그렇게 보지 않죠. 예.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이 그 전공만 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너무 학교 안에서 정답을 찾듯이 뭘 해야 되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회를 나갔을 때는 꼭 어떤 전공이 별이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저 나는 어떤 걸 다른 것보다 좀 더 잘해 정도가 되는 거지, 내가 잘하는 것 이외의 것들은 불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불필요하거나 부족한 게 있다면 그런 걸 잘하는 사람과 함께 이루면서 사회를 리딩하는 것 뿐입니다. 그만큼 어쨌든 이 사회는 변화하는 것들이 있고 서로 융합되고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실제로 데이터 애널리스트라는 거는 전통적으로 기획, 전략을 하던 사람들을 칭하는 건 맞습니다. 애널리스트. 하지만 데이터 시대가 되면서 실제 데이터 기반으로 애널리스트를 할 수 있는 사람만 찾습니다. 요즘은.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용어도 어느 정도는 이게 이 용어 자체가 홍보처럼 쓰이기도 하는데 원래 있었습니다. 정통적으로 통계 혹은 패턴, 수학 기반으로 어느 정도 결과나 이유를 연구하는 스태티스티션들이 있었지만 이들이 좀 더 확장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결과,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 전반적인 의사결정까지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선호하게 된 것뿐입니다. 사회가 변하니까. 그리고 그 안에 그러한 인사이트들을 생겨난 의사결정 전략들을 머신러닝, 딥러닝 기반으로 자동화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진 것뿐입니다. 왜? 사람이 하면 실수를 많이 하고 자동화를 해야 빠르게 이 변화를 트래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 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전통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흔히 하는 개발자라고 할 수도 있고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엔지니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영역을 확장합니다. 네. 확장하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비즈니스에 도움될 수 있는 설계, 관리까지 하게 되고 있고 정통 백엔드 개발자, 엔지니어라 부르는 사람들도 실제로 영역 확장하고 있죠. 그래서 인프라 엔지니어, 여러 가지 엔지니어로 영역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중에서 뭐가 돼야 된다, 뭐가 1등이다 이런 건 없어요. 없고 내가 어떤 걸 좀 더 하고 싶은지 역할을 보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세상이 바뀌면서 이렇게 영역을 확장하고 있지만 서로 그레이 영역이 존재합니다. 누가 맞다 틀리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함께 가는 자세가 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전통적인 데이터 분석가라고 볼 수도 있고요. 컴퓨터 디벨로퍼, 프로그래머, 개발자, 엔지니어, 데이터 엔지니어 통상 비슷하게 쓰이는 워딩입니다. 데이터 애널리스트, 애널리스트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좀 더 다른 면에서 볼 건데 냉정한 현실적인 얘기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디벨로퍼, 개발자라고 하죠. 데이터 애널리스트 뭐가 돼야 되지? 뭐 이런 고민도 사실은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좋게 얘기하면 변화고 나쁘게 얘기하면 사실은 상대의 영역을 흡수하거나 뺏는 거에 가까울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는 능력이 많아진 사람이라기보다 이런 파이썬이나 내 능력의 역할을 넓힐 수 있는 도구가 너무 많아졌어요, 세상에.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하다 보면 컴퓨터 디벨로퍼나 애널리스트 영역까지 하게 돼요. 디벨로퍼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이언티스트나 애널리스트 영역까지 확장을 합니다.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정도 그레이형이 생길 수밖에 없고 저마다 약간 경쟁적으로 살다 보니까 이게 짱이야 아니면 디벨로퍼가 짱이야 애널리스트가 짱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무조건 이걸 해야 될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칼같이 구분을 해서 내 영역은 여기까지야 난 이것만 할 거야 이럴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다 이 영역을 다 해버리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에도 파이썬이 기여한 바가 사실 좀 큽니다. 파이썬이 워낙에 심플하고 간결하고 쉬운 용어다 보니까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초등학생도 하잖아요. 너무 언어가 쉬워져서 쉽게 영역을 확장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영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잘 살려서 문어발처럼 상대 영역을 흡수해서 내 스킬로 만드는 사람이 세상엔 분명히 있다. 있다 정도가 아니라 솔직히 많습니다. 우리는 막 나는 무슨 과야 뭐 짱이야 내가 여기서 무슨 과를 해야지 뭘 전공해야지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우리 과에서 그런 거 하지 않거든. 그런 거 할 시간에 누군가는 끊임없이 쉬운 도구를 사용해서 상대 영역을 뺏고 있다는 거를 간접적으로나마 제가 많이 받고 인증합니다. 이런 현실도 좀 알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지만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제가 정해주기보단 저도 사실은 이 롤 중에 뭔지 모르겠어요. 시작은 저는 애널리스트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사이언티스트와 디벨로퍼를 어느 정도 다 합니다.
저보다 못하는 디벨로퍼 많고요. 저보다 못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많습니다. 그게 내가 잘못된 건 아니지 않을까요? 왜 남의 땅 뺏으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죠. 예,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단 제가 추천하는 건 이런 한번 내용을 보시면서 각 영역 혹은 어떤 태생적인 이유 때문에 약간씩은 목적이나 결과 그리고 접근 방법이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은 읽어보시고 그리고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 출처에 따르면 연봉에 대한 변화 이런 것도 사실 나와 있죠. 이런 걸 참고해서 내가 어디에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어디에 좀 더 빠르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이걸 기반으로 나는 좀 더 잘 나아갈 수 있을지 그런 걸 생각하면서 목적에 맞게 방향과 길을 정하는 게 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흔히 뭐 컴퓨터 사이언스, 데이터 사이언스를 구분하기도 하는데 뭐 커리어 영역 보면 다양한 이름이 있죠. 이것도 한번 보시면 괜찮아요. 꼭 어떤 걸 해야 된다라는 게 없습니다.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 그냥 그걸 선택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비즈니스, 사람, 컴퓨터의 작동 방식. 이게 왜 나왔냐면 현업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결국 쓰는 게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컴퓨터인데 이 컴퓨터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려면 뭐 더 좋은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우리 사람이나 비즈니스나 결국 작동 방식이 똑같다라고 주장하는 게 저의 방식입니다. 실제 기업에서 비즈니스가 작동하는 방식이나 조직, 사회생활의 방식이나 사람의 방식이나 다 동일합니다. 첫째, 비즈니스를 보면 이 그림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림으로 보면 이 조직이 이렇게 네모가 있고요. 넓게 밖에 박스에는 환경, 전반적인 사회 모두가 포함되어 있죠.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어떤 데이터를 모읍니다. 데이터는 실제 뭐 기업 내부에 있는 것도 있겠지만 경쟁자에 대한 정보, 어떤 주주에 대한 정보, 그리고 사회, 나라, 규제 기관에 대한 정보, 그리고 우리의 고객 정보, 공급자의 정보, 다양한 정보를 입력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처리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 보고 이걸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을 해서 좋아지면 아니면 안 좋아지면 뭐가 됐든 간에 그 결과를 다시 피드백을 해서 추가적인 입력을 하거나 처리를 다시 합니다. 이러한 사이클이 반복되는 게 비즈니스의 작동 요소이며 이 작동 방향에서 실제 네 가지의 요소는 입력, 처리, 출력, 검증 결국 이 네 가지 단계인 겁니다. 어떤 정보를 입력받아서 실제 처리를 한 다음에 괜찮은 비즈니스 전략을 출력해보고 그 실제 적용해본 다음에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검증을 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 사이언스 또는 비즈니스의 흐름은 훨씬 더 복잡하긴 합니다. 복잡하긴 하지만 이러한 모습 기반에서도 결국 어딘가에서는 데이터를 모으고 그리고 어딘가에서는 상품을 만들고 어딘가에서는 그 결과로서 전략을 만든 다음에 피드백을 받고 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그림이지만 결국 입력, 처리, 출력, 검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마찬가지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찬가지의 결과에서 조직의 작동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직이라 함은 꼭 기업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뭐 저희 학교일 수도 있고 뭐 기업일 수도 있고 다른 사회 조직, 여러분들의 뭐 동아리 활동, 모임 뭐가 돼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일단 기업 입장에서 보통 현명한 비즈니스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는 기업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무엇이냐? 1번 경영진, 2번 조직, 3번 기술입니다. 제가 이 기술에 강조를 했으니 이걸 중요하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건 맞는데 무슨 얘기냐면
기업이 비즈니스 할 때 취하는 행동 중에 경영진, 임원진, 사장을 교체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변화를 따라가기 위해서. 두 번째는 조직을 쇄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화를 캐치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기술을 가지고 오거나 개발하거나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왜? 변화를 따라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경영진을 교체하고 조직을 변화시키는 건 상대적으로 결론부터 얘기하면 기술을 바꾸는 것보다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조심스러운데 크지 않다는 게 이렇게 얘기할게요. 어, 경영진이나 조직을 바꾸는 게 잘만 하면 굉장히 대박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잘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삐끗하다가는 대부분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기술은 대박이 날 확률도 있고요. 최소한 중박 이상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물론 제가 지금 이거는 데이터 분석 시간이니까 경영이나 관련되거나 매니지먼트 관련된 내용을 많이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경영진 사람이잖아요. 사람 한두 명 바뀌었다고 해서 한꺼번에 잘 되는 게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조직이 아닌 이상. 특히 큰 기업일수록 굉장히 힘듭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조직 역시 뭐 한두 명 내보낸다고 조직이 바뀌지가 않아요. 사람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기술 부분은 그나마 사람이 물론 기술을 개발하고 만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 기술을 만들어서 회사에 그리고 기업에 적용을 할 때는 그래도 뭔가 효율성이 높아지든 좀 더 빨라지든 무언가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경영자, 조직들이 흡수되면서 그 정보가 자연스럽게 녹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과 경영진 자체는 굉장히 좀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이 기술을 만들어도 이 기술을 잘 쓰는 부서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어요. 기술 아무리 만들어도 경영진이 난 이거 안 써도 잘해왔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인공지능 만들었다고? 난 그거 없어도 잘할 수 있어. 내 경험이 어떤지 알아? 내가 나만 믿어. 이런 사람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영진만으로도 쉽지가 않고 사실 기술만으로도 쉽지가 않아요. 정리를 하면 경영진, 조직, 기술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기술에 투자하는 게 그나마 경영진과 조직에 투자하는 것보단 좀 더 변화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좀 더 효과적입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 그렇지만 그럼에도 아무리 좋은 기술도 경영진 또는 조직이 쓰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결국 이 세 가지가 다 아울러야 됩니다. 하나라도 빠질 게 없어요, 사실. 어쨌건 조직 마찬가지도 입력, 처리, 출력, 검증을 합니다. 어떻게? 기술을 조직에 입력을 한 다음 조직은 이걸 쓰면서 비즈니스를 해보고 그리고 어떤 의사결정을 출력한 다음 그걸 실제 비즈니스에 검증해보고 효과가 좋든 안 좋든 그 결과를 다시 한번 기술에 전달을 해서 기술을 업데이트를 하도록 마찬가지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좀 더 내려와서 비즈니스 그리고 기업, 조직 이외에 좀 더 내려와서 사람 자체를 봅시다. 우리가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 마찬가지 입력, 처리, 출력, 검증 과정을 거칩니다. 볼까요? 제가 상대방한테 밥 먹자라고 하면 상대방 입장에선 밥 먹자라는 입력이 들어왔고 그러면 어쩌지? 하고 고민하는 처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출력을 하죠. 좋아? 라고. 그랬더니 그 결과 상대방의 반응이 젠장, 난 그냥 해본 얘긴데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대화를 할 때도 결국 우리는 입력, 처리, 출력, 검증을 합니다. 따라서 컴퓨터의 교류 방식도 결국 사람을 모방하고 이 사회를 모방해서 대신하려고 만든 게 컴퓨터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입력, 처리, 출력, 검증 과정을 거칩니다. 단 저희는 컴퓨터한테 밥 먹자라고 한다고 해서 컴퓨터는 알아듣지 못해요. 뭔 소리지? 그래서 뭔 소리지? 라고 출력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사람은 좋아할 수도 있어요. 나는 사실 이렇게 말 없는 사람이 좋아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어쨌건 컴퓨터 입장에서도 결국 입력, 처리, 출력, 검증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게 컴퓨터입니다. 결국 요약하면 비즈니스, 사람, 조직, 컴퓨터의 교류 방식은 결국 입력, 처리, 출력, 검증 방식으로 다 일원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단 이 마지막 슬라이드 내용에서 본 것처럼 컴퓨터한테는 우리 사람의 언어를 소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향후 필요하게 되는 게 프로그래밍인 겁니다. 프로그래밍은 우리가 밥 먹자고 하면 이 밥 먹자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주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컴퓨터가 알아듣고 아하라고 어떤 처리를 한 다음에 우리한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을 주는 겁니다. 그러한 베이스를 살짝 소개를 하고 다음으로 내려가서 컴퓨터의 구조와 프로그램을 먼저 보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을 설명하기 전에 컴퓨터의 구조를 자세하게 하지는 않겠지만 큰 흐름으로서는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의 구조와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람과 컴퓨터의 교류 방식이 유사한 이유는 사람을 모방해서 컴퓨터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더라도 대화하는 방식이 아닌 위엔 대화하는 방식이었죠. 대화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볼게요. 사람 입장에서도 어떤 입력을 받는 기관이 있고 실제 이걸 처리하는 두뇌가 있고 아웃풋으로서 나오고 있죠. 즉 눈으로 무언가 정보를 보고 생각을 한 다음에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사람이라면 그 사람도 입력, 두뇌, 처리를 하듯이 그걸 본따서 컴퓨터란 걸 만들어서 키보드, 마우스로 입력을 받아 실제로 CPU라고 부르는 내부의 어떤 기기들이 생각을 해서 모니터, 스피커, 프린터로 본인의 생각 결과를 출력하도록 만든 게 컴퓨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입력, 처리, 출력, 입력, 처리, 출력 기능을 갖춘 다음에 서로 상호작용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걸 좀 더 예를 들면 예라기보다는 좀 더 정형화해서 표현하면 우린 눈으로 무언가를 보고 생각을 한 다음에 말을 하겠죠. 비슷하게 컴퓨터도 키보드로 어떤 걸 입력받으면 내부적으로 계산, 연산을 하고 모니터 결과를 출력하는 겁니다. 이걸 수리적으로 표현하면 X라는 입력을 받아 생각을 하는 처리를 하고 Y라는 걸 출력합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바로 함수인 겁니다. Y는 fx, 즉 Y라는 값은 X가 F를 거쳐서 나온다 라는 이런 뜻이죠. 우리가 그냥 함수, 방정식 이렇게 배워서 수포자라고 하는 수학 포기자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아는데 사실은 함수라는 건 이러한 흐름에서 나왔어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나온 겁니다. 단순히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비즈니스적인 상황,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복잡하게 이런 설명을 하는 걸 사실 수학으로 표현하면 y는 fx 몇 개를 붙이면 이것도 쉽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좀 더 세상의 복잡한 모습을 좀 더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자 사실은 함수라는 게 나온 겁니다. 결국 이 함수의 구성 성분이 입력, 처리, 출력, 그리고 이 출력 결과가 실제 적용해보면서 결과를 보고 검증하는 단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좀 더 컴퓨터에 대해서 디테일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보면 우리가 휴먼 하드웨어, 컴퓨터 하드웨어라고 있었죠. 사람의 구성 요소인 뭐 leg, hand, finger, eye, head 이런 것들이 결국 사람의 하드웨어죠. 하드웨어. 그 첫째로 컴퓨터의 하드웨어도 구성되어 있는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하드웨어라는 건 이 사람을 본따 만든 거긴 한데 좀 재미없는 표현이지만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그래픽을 표현하거나 특정 작업을 하기 위해서 목적에 맞게 지정된 작업만 수행하도록 오류 없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기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입력 장치가 있고 출력 장치가 있는 겁니다. 입력, 출력 장치. 입력, 그리고 처리, 출력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나의 컴퓨터 안에 이렇게 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 중에서 마더보드라고 하는 흔히 뭐 메인보드라고도 하기도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더 디테일하게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중시하셔야 볼 건 컴퓨터를 뜯어볼 거 아닌 이상은 컴퓨터를 보시면서 이 안에는 입력 장치, 생각하는 장치, 출력하는 장치가 있군.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great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드웨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들이 다 서로 붙여서 전기만 콘센트만 딱 꼽으면 작동을 해요. 그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 작동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살짝 한번 보면 실제로는 이 하드웨어를 결합해서 운영하는 게 바로 소프트웨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무엇인가를 보면 소프트웨어는 결국 이 하드웨어 기기들을 다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다 붙여서 컴퓨터를 만든 다음에 실제로는 사람하고도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게 만드는 게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많은 기능들 연결되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란 결국 사람과 컴퓨터 하드웨어가 소통할 수 있게 해놓은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프로그램이 한 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프로그램들이 좀 더 맞겠네요. 그래서 하드웨어, 컴퓨터 하드웨어의 구성 요소들을 다 연결시키고 작동시키고 우리 사람이 시킨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아울러서 전부 다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말입니다. 결국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실제 하드웨어의 연결을 담당하는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그리고 응용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라고도 하는데 이 파란색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 간 연결이 아니라 사람과 하드웨어의 소통, 연결을 위해서 작동하는 프로그램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이 밑에 뭐가 있는지 알 필요가 없지만 사람 입장에선 그냥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만 다루면 결국 컴퓨터를 다루는 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컴퓨터란 여러 가지 하드웨어가 있어요. 이 하드웨어는 사람을 모방해서 입력 기기, 처리 기기, 출력 기기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루지? 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이 소프트웨어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수많은 기기들을 쉽게 관리, 운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 굳이 구분하자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이 사람 입장에서 컴퓨터를 다루고서 내가 대화를 하고 무언가를 지시를 해서 출력을 받기 위한
응용 소프트웨어로 구분되어 있을 뿐이다 라는 것 뿐입니다. 결국 우리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만 다루면 컴퓨터를 다루게 된다 라는 거죠. 흔히 앱, 요즘 모바일 앱 이런 것도 많이 있죠. 앱도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줄임말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앱 자체도 결국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한 종류일 뿐입니다. 앱이 곧 프로그램이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다시 한번 앞의 내용을 보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컴퓨터를 작동을 하면서 일을 하는데 이 컴퓨터는 결국 프로그램만 다룰 줄 알면 컴퓨터를 다루게 되는구나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사람이 원하는 작업을 컴퓨터에게 요청 또는 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알아서 다양한 하드웨어들을 운영해서 사람이 요청 말한 것에 답변을 해준다는 거예요. 즉, 세상 변화를 주기 위한 도구인 컴퓨터가 있는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한다 인 거고, 다시 얘기하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프로그램을 통해 컴퓨터를 다루고 그 컴퓨터를 시켜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 변화를 즐기기 위한 도구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